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파트너인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얼굴을 모셨는데요. 우리 촌철님들에게도 낯익은 분 같은데요, 그죠?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경향신문의 구교형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구교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라이벌인데. 시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향TV에서 구교형의 정치비상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이제 구독자를 만나보고 있고요. 염탐차 지금 출연하신 거죠? 아닙니다. 네. 저희가 비할 바가 되지 않는 방송이고. 네. 윈윈 방송. 김은지 기자도 진행하시죠. 네, 5시에 바로 이어서 아침 그러니까 요 8시 반에 저희 거 보시고 또 틈새 홍보. 와, 바로 4시에 보시고 5시로 이어오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좀 잘 아시는 사이시죠? 네, 오랜 교분 관계가 있고요. 사실은 대학 때부터 정치학 책 읽는 모임을 같이 해가지고 그 인연이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 구교형 기자의 끼가 그 당시 쉽지 않은데 랩하고 춤을 추던 어떤 모습이 있어서 이 방송에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예. 랩하고 춤을 하셨어요. 그래요? 여기 네. 넓은데. 아무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2부에서 박상수 그 국민의힘 대변인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김경수 복권이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일단 여권 안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본인이 원래부터 반대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면위원장이긴 했지만 그 당시도 본인의 내심들은 반대했었고 아까 박상수 이제 대변인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당시 이탄희 의원이 물어봤을 때도 본인은 그런 정치인 사면에서 반대하는 뜻을 조금 밝힌 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본인의 실제적인 생각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그 보수 진영 안에서의 본인의 어떤 아이코닉한 지점들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권을 견제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주자들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는 지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워낙 확전의 양상이 가다 보니까 어제까지 메시지를 좀 내고 공개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지금 좀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공개 발언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알려졌다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그 대표에게 기회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김경수 그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것은 본인의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장외 보수 세력으로부터 가장 크게 받아온 의심 중에 하나가 친문 검사라는 딱지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특검팀에 속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는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를 맡으면서 온갖 적폐 수사를 본인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외 보수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를 볼 때 막연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아직도 친문표 딱지를 찌지 못한 게 아닌가를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목, 기본적으로 김경수 지사를 굉장히 비토함으로써 나는 문재인 사람이 아니다. 그와 동고동락했던 인사와는 거리감이 있다. 이런 주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뭔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른바 친노친문의 적장자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김경수를 때림으로써 보수 일각에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 한다. 네. 이런 측면도 있다. 그렇습니다. 효과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보수 코어에 플러스 이제 중도 확장까지도 꿈꾸고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이번 어떤 상황들이 좀 상품성을 상하게 하는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침에 이제 박상수 대변인한테 진행자도 질문을 하는 걸 잘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김경수에 대해서만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뭐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복권 문제만이 아니라 이번에 같이 사면심사위원회에 올라간 법무부 오늘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보면 김경수만이 아니라 원세훈이라고 하는 전 이제 사실상 혐의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댓글 혐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데요. 혹자에 따라서는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가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 여론조성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한 똑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재판 결과 나온 것들을 보면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 직원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직원의 비위로 돌리고 있고 본인이 반성하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지적들이 똑같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만 1억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형평에 맞지 않는 지점들이 있고 결국 본인의 당리당략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와 맞닿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규정을 했잖아요. 김경수 지사의 저거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한동훈 사설 여론조성팀 문제가 다시 부상한다면 이게 오히려 그것의 그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보면은 그런 여론조성팀의 문제라는 게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여당 안에서라든가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그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범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여론조성팀의 그런 규명에 대해서 예.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오히려 김경수의 범죄를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파괴범이라고 요약함으로 해서 결국 자기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분명히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남의 범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간접 호소입니까? 네, 간접 호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런 범죄와 자기를 선긋기를 통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호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갑자기 장명이 생각나요. 3쿠션 논법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적당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 사건도 이제 말씀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게 가라앉은 사건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 어제 그 뉴스 아이킥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출연을 해서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당대회 기간에 제기했던 의혹들은 더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흘러가는 상황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고 폭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김경수 전 지사의 사건에 선긋는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했던 유명한 내가 입만 뻥끗하면 그 노법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내가 입만 뻥끗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나저나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사선 중진들하고 만났고 사선 중진들이 김경수 복권 반대를 용산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는 독립된 별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권력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선출된 권력인 한동훈 대표에게 쏠리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비대위원장 시절만 하더라도 그 레떼르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이 부여한 레떼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본인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 지지율이 20-3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근데 한동훈 대표는 60% 이상에 물론 당내 선거이긴 하지만은 네.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레지티머시 쉽게 얘기해 정당성이 더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호소라는 것이 과거에 세 차례 갈등 총선 기간에 2번이 있었고 이번에 그 전당대회 기간에 한 번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와 달리 이번에 4차 갈등 같은 경우에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 같다. 네. 전도된 당정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진 의원들조차도 중진 의원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영남권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뭔가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동조했다라는 것은 달라진 당정 관계의 시금석 혹은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은지 기자도 같은 견해시고. 예, 근데 다만 중진 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췄다라기 보기보다는 중진 의원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의견 그룹 안에서의 민심이나 혹은 여론의 감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동훈 이제 대표는 아직 원내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중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좀 한동훈 대표의 정책 감각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다른 것들이 있어 보여서 시켜서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코어 민심은 이제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고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당원 게시판에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글들이 꽤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제 다만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여튼 지금 겨우 갈등을 봉합시켜 놓은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이 사건으로 켜켜이 쌓이는 것에 대한 좀 걱정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곽규택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8월 9일 오전까지 이 사실이 처음 이제 알려졌을 때는 굉장히 협치의 시작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이 이제
발맞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요. 당장 3시간 후에 이제 언론 공지를 다시 하면서 당의 입장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한 상황 주시하겠다 이렇게 번복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구교영 기자가 결국은 사선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남 아니냐 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퍼뜩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김경주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하고 들썩거릴 곳은 역시 PK 지역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중진들하고 네. 국민의힘 중진들하고 이 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복권을 시키긴 시키는 거죠. 네. 아마도 지금 복권을 안 시킨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기 의사를 바꾼다는 뜻이 될 텐데 그러기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굽힐 만한 인사도 아닐 뿐더러 뭔가 의견을 받고 수용하는 건전한 태도가 아니고 뭔가 굴복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이미 한동훈 대표가 음향으로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한동훈의 의견을 받고 김경수 지사를 복권 안 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만약 이번에 대통령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거는 야당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달리 여당에서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야말로 레임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대통령이 복권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오늘 아마 법무부가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론이 됩니다. 반전은 없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100%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해명이 뭐냐면 2022년에 사면을 해주면서 이후에 내가 복권을 원래 해주려고 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다만 이게 선거에 염두에 두고 그 이후의 시점을 고려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왜 그러면 총선은 안 되고 대선은 된대요? 왜? 근데? 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자기가 원치 않는 선물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면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해주지 않는 모양새가 굉장히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례적이다라는 취지의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똑같이 사면 복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는 총선에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김경수 전 지사를 당시에 사면만 해주고 이후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들어가 있는데 왜 한사코 복권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이른바 이제 네. 세간에 많이 나오는 야권 분열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진행자 말씀하시고 김은지가 얘기한 대로 사면 복권을 2022년에 한꺼번에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때 왜 사면만 시키고 복권을 안 했냐? 그것 역시 총선이라든가 이후에 선거를 염두에 둔 정무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이 끝난 이 시점에 왜 김경수를 또 복권하려고 하는가? 당연히 그것도 역시 정무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야당에서는 8.18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뭔가 대안 세력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의도가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게 사실은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죠. 여권 내 갈등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 변수에 대한 생각은 아마 대통령실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묘하게 여야 정 모두에 영향을 끼친 3자 파장의 효과 이런 것들을 낳았다고 보여지고 이게 함수를 복잡하게 만들 모습 해서 사실 대통령실이 의도했던 야권 분열책을 넘어서는 정치권의 또 다른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아까 인터뷰했던 박상수 대변인의 전망은 이재명은 차기, 김경수는 차차기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던데요. 그러면 그 야권 분열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결국은 이제 크게 싸울 것이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복권을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여권의 시각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구교영 기자께서 대통령실이 의도하지 못했던 이제 여권 내 분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워낙 최근에 이제 윤한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 변경이라고 하는 게 2022년에 비해서 2024년에 무엇이 있냐라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지켜봐야 될 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야권에 대한 견제책으로만 이 카드를 던졌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두 사람 관계가 잠깐 물밑에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시간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포석으로서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한동훈의 외연 확장력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김경수 방벽.
뭐 네,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것이죠. 이어붙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 박상수 변호사가 차기는 이재명 그리고 차차기는 김경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점이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사면이 됐거든요. 복권이라는 건 기본 자격 상실의 문제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2027년 12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 못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차차기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복권을 그런 논리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권을 해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2026 지방선거에 실제로 선거에 나올지 선거를 이끌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지를 열어둔 것이고 나아가서는 2027년 대선에서도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는 않아 보인다. 요거는 이제 그 의도가 그랬다기보다는 흘러가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전망. 그렇게 아마 이제 그 박상수 대변인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박상수 대변인이 또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왜 독립기념관장 농민평을 안 내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건가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논평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 8월 11일에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했던 게 국민통합의 정신을 기리는 광복절 경축식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김영석 이제 독립기념관장을 핑계로 민주당이 여기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문제다라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그럼 민주당을 향하지 김영석을 그렇죠. 향한 건 본질을 아니잖아요. 피해가고 있는 이제 그렇죠. 논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그 내용은 딱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곽우신 기자가 항상 강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평을 내는지보다는 안 내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네. 네, 이 사안도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이슈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논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곤란함이 묻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용산과 네. 여의도 사이에 어떤 결 차이,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구교현 기자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입장을 요구받고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여당 일부에서도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관이 왜곡된 분을 강행을 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왜 한동훈 대표가 선뜻 본인의 의견을 못 내놓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 편을 들 경우에 광복회 편을 들 경우에는 이제 4차 윤환 갈등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완벽하게 기울어집니다. 권력관계 기울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운동 단체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독립기념관장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 같은 경우에도 광복절에서 불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당의 대표가 만약에 독립기념관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 시속 게임에서 완벽하게 기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뭔가 당정 관계 힘겨루려 할 때는 한동훈이 빛나는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대일 관계에서 만약 다수의 편을 들 경우에는 그 권력 관계 붕괴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붕괴되면 한동훈 대표에도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장을 안 내고 버티는 것이 광복절을 지나가길 바라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요. 어제 갑자기 외교 안보 라인이 교체가 됐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네, 핵심은 김용현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10월에 군인사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에 대한 장악력을 조금 더 이제 김용현이라고 하는 핵심 인사를 끌어올림으로써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나토를 갔다 오고 거기다 북러 관계가 굉장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군인사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에는 북러 관계가 심상치 않았던 건 꽤 된 일이고 나토를 갔다 온 것도 벌써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있고 후임 경호처장을 바로 임명하지도 못한 채 지금 있는 경호처장을 빼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성급해 보이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돌발 변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제 이 추측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안보실 안에서의 갈등. 그러면 장호진 실장과 그 누군가와의 갈등. 그 누군가가 김태호 1차장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3자가 이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오고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들어가고 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보란 어떻게 보면은 자리긴 자리지만 역할이 불분명한 새로운 자리를 신설해 준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또 임기를 보게 되면 국방부 장관 10개월 했고 그리고 장호진 안보실 7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에 비춰봤을 때 그런 김태효 차장과의 갈등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은지 기자의 바통을 이어봐서 말씀을 드리면 김용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국방장관을 시키나 우리 그 시청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 1년 선배입니다. 거기에 보태서 대선 캠프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합류한 1호 멤버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실이 이제 종로에서 청운동에서 이렇게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용산 이전 TF에서 또 부팀장을 지내서 그 역할에 공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가장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지점들이 이틀만 사건 아닙니까? 네. 경호처가 관여가 돼 있고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이라든가 카이스트 졸업생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세례를 맞았던 게 사실은 이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혜병 사건이 돌출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방패막이가 돼야 될 국방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인선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김용현 경호처장의 그립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임명의 배경에도 김용현 처장과의 친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을 여의도에서 꽤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육사 후배이고 대선 캠프에서도 이제 김용현 처장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도움 발탁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런 말들이 꽤 있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원식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제 기동민 당시 의원이 이제 결국은 김용현 처장의 추천으로 장관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더라고요. 대놓고. 물론 당사자는 이제 일부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김용현 처장이 굉장히 이 국정에 특히나 국방안보에서는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들은 꽤 오래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국방장관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이 타이밍이냐? 그래서 어차피 이제 비어버리니까 그래서 한 것 아니냐. 결국은 핵심은 경호처장 자리도 하루라도 비워놓으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경호처장 후임은 지금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눈여겨봐야 할 그러니까 포인트라고 이게 생각을 준비된 하고요. 인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경호처장은 사실 그냥 임명하면 바로 할 수 있으면 청문회가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도 어제 같이 발표를 하지 않았고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를 보니까 후임 경호처장 후보로 이제 수방사령관 지냈던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거론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거론된다 이제 아직 이제 비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오랜 숙고 끝에 나온 인사라고 보기가 힘든 게 바로 경호처장은 후임을 안 정했다라는 바로 요 하나 여기서도 한번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권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야권으로 가겠는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용팔이 다음에 명팔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구 기자는? 그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박원석 전 의원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니 근데 그분은 네. 왜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왜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도 사실은 그 태도 박원석 전 의원의 태도만 두고는 네. 그냥 아마도 이제 취재 목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한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네, 일부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태도인데 여하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비켜갈까 했는데 네. 비켜가기보다는 정명승부를 택한 모양새고요. 왜냐면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재명 파리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용만 두고 보면 일종의 선전포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정면승부라고 보기도 힘든 게 정면승부는 명팔이를 욕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를 직공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게 부시가 됐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는 후보를 같이 한 레이스를 같이 뛰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이 이재명 파리를 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 이재명 파리의 근거를 또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파리를 용인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이렇게 대표가 될 사람하고는 직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만만한 자기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방식. 물론 그것조차도 문답 과정에서는 또 최고위원 후보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네. 도대체 누구예요? 명팔이가 누구예요 그러면?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애둘러 예.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예, 거죠. 정면 승부라고 하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이름을 꺼내는 순간 사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전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제 직격하는 형태로 메시지를 내서 오늘 당장 김병주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같이 경쟁 레이스 최고위원 후보를 뛰고 있는 사람들인데 9시 20분, 9시 40분 연이어서 정치 현안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예,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메시지까지 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랑했던 정봉주를 잃어버렸고 내일이라도 당원들께 사죄한다면
이제 안아드리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끝이 없는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레이스에 들어갔다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봉주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이제 당선권 들어갔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최종 몇 등을 할 것이냐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근데 보입니다. 그거 짚기 전에 어제 재미난 보도를 하나를 제가 봤는데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의 소통관인데 소통관 기자회견장이 아니었다.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백브리핑장이었는데 왜였느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예약을 해줘야 하는데 해준 의원이 없다. 이 보도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예견했을 때는 심지어는 소통관 백브리핑장이 아니라 국회 바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아니긴 하지만 야외 공간에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아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관을 이제 예약해준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한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꽤 있었는데 워낙 폭염이다 보니까 실내로 들어갔지만 또 이제 기자회견장을 잡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면 보입니다. 결국은 당내 기류가 어떤지 그거 한 장면에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네.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선거 기간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그칠 것인가, 지도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파리에 대한 인식은 주변 사람들, 선거를 돕는 사람들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걸 당의 혁신의 문제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 파리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당의 혁신의 문제로 접근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내겠다. 결국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상대로 이음을 내겠다. 싸울 건 싸우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회성으로 선거 이제 아직은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서울 경선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온도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봉주 의원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참고 치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부가 정식으로 입성하는 순간에 아마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당을 바꾸려는 본인 방식으로 시도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고 전망을 네. 하세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정봉주 지금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정책 경쟁이라고 하든지 다른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아까 네. 구기현 기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선거 레이스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섭섭함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본인 네.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노선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심정의 문제. 예, 그런 네. 지점들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라고 네.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이제 앞으로 대표가 되겠죠. 이제 확실시되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하나로 보이는 당 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과거에 이제 정봉주 이제 후보가 했던 발언들은 이제 본인에게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본인이 가장 먼저 수박이라는 단어를 꺼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시자가 정봉주 후보랍니까? 저도 그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송을 봤어가지고 본인 피셜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앞뒤 안에서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효과나 이제 파괴력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선 안정권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5등 온라인 안에는 투표도 예, 있고 예. 막판에 어떤 이게 어제 어떤 그 기자회견 이것이 어떤 마지막에 큰 악재가 돼서 뭔가 확실히 판을 흔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선거라고 하는 게 정말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모아온 득표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쉬운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오늘 내일 그리고 이제 이 쌓인 것들이 또 서울 표수가 꽤 많거든요. 네. 어떻게 폭발할지는 또 모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싸움의 배경이 좀 순수하게 그냥 제 뇌피셜 해석인데 그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은 1960년생이고 이재명 그 전 대표는 1964년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잘 나갔을 때는 아마도 권력 관계가 정봉주 전 의원이 우위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최고위원들 차에 태우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것저것 영상을 찍어 올리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 놀란 게 이재명 대표는 약간 이게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비스무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어 방식으로 대표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둘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아다시피 20년 직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난 2007년도에 대선 경선할 때 정봉주 전 의원이 손학규 후보를 밀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재명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동영 의원을 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쌓여 있는 관계들 속에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여러 차례 전도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뭔가 정봉주 의원의 감정이 묘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도움을 보지 못하고 김민석 그 의원에게 수석 최고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 누군가 이재명 전 대표의 도움으로 이런 상황들이 납득할 수 없어서 좀 본인이 좀 더 약간 분기탱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18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예, 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뒤에 이제 정봉주 최고위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순서는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만 하셨습니까? 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비정규 방송 이렇게 회사에서 유튜브하고 예. 이렇게 출연하다가 이렇게 스튜디오가 잘 갖춰진 세련된 공간에서 정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뭐 다르네요, 느낌이. 예. 그런가요? 네. 예. 좋다는 뜻이죠? 방음이 잘 됩니다, 일단. 방음 공사에 돈 많이 들어요. 아, 저희는 막 못지라고 들려가지고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예. 제대로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네. 회사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투자 좀 하라고 했어요. 투자 좀.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회사 관계자분들도 아마 꽤 보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전달됐기를 좀 기원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